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저희 연합인포맥스 주간 전망대가 오늘로써 4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주망대 애청자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3주 연속 저희 주간 전망대를 빛내주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내년 시장 전망해보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성님. 예.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무척 바쁘신 한 해였죠. 네. 조금 한번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 네. 수익률 어떠세요 지금? 예, 좀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네. 연초 대비해서로 따지면 한 56% 수익률. 그리고 랩 런칭한 거가 이제 9월 말이었으니까 그때로 보면 한 67%. 작년 9월 말에 제가 유동원 이름 걸고 자산 배분 랩을 런칭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67% 됐네요. 원화로 67%니까 달러로는 훨씬 더 높겠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원화 베이스로 그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휴가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 아니 이제 제목이 네. 글로벌은 이미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나가자 이 말씀인 것 같고. 그렇죠. 네. 2021년이 거품의 해인가 아니면 끝물인가? 2021년 좀 더 달리더라도 약간 거품의 성격은 있다고 보시는구나. 그렇죠. 이제 거품이 들어오는 시기죠. 여태까지는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거품이 쌓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거품이 10%더 오르고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뭐 50%더 올라가 끝날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또 얼마나 더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금은 짚어봐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될 수 있으면 어쨌든 내년도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국가들, 어떤 섹터들 가져가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 시점의 시장 얼마나 올랐는지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더 오르는 부분은 펀더멘탈보다도 좀 초과하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지금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난 YTD가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죠. 보시면은 이제 다우존스는 겨우 5.8%, S&P 500이 14.6%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42.71%, 스몰캡이 20.11%. 변동성도 사실 좀 높아졌습니다. 스몰캡이 러셀 2000이라고 하는. 2000.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지난 3년을 놓고 보면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탁 튀는 게 당연히 나스닥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84.5%. 예. 스몰캡은 올해 수익률이 좋은데 대부분의 수익률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최근 들어서. 최근 1년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사이클이 약간 이제 시프트가 되고 있는 거죠. 원래 대세가 나스닥이었는데 최근의 상승폭을 보시면은 지난 한 달 숫자 저기 있잖아요. 나스닥이 높게는 나오고 있어요. 4.9%. 근데 스몰캡이 8%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스몰캡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이클이 조금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걸 봅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거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다들 레스토랑에 모이지 못하니까 그건 어렵지만 뭐 온라인 상이든 어디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누가 산채로 하는 거죠? 저기 보시면은 자료가 money.cnn.com입니다. 그래서 CNN 그 많이 쪽에서 이걸 예. 통계를 내는데 예. 그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지표들은 뭐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풋콜 레이쇼라든지 뭐 아니면 그 안정성 자산에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모멘텀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80 이상에서는 팔고 20 이하에서는 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80 위로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93까지 갔었습니다. 아, 예. 저 끝부분에 예, 보니까. 끝부분에 보시면은 예, 거의 뭐 93까지 갔었다가 지금 빠르게 내려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증시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네. 증시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54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펀더멘탈까지 받쳐주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말 더블 딥의 걱정만 없다면, 더블 딥의 걱정이 있다면 저 지수가 뭐 거의 또 20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더블 딥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센티먼트 자체, 시장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주식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도로 보시면. 예. 네. 자, 말씀드렸지만 또 이 센티먼트 지수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아마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뭐 코스피가 뭐 1,500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해서 뭐 1,600, 1,700 갔었을 때도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2,600 얘기했었을 때도 또 올라간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결국은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 지표를 여러 가지 부분을 보는데 보통 결국 미 연준이 어떤 이 정책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예, 지금 저기에 나와 있듯이 최근에 또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의 규모가 이제 뭐 3.2조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숫자냐면 과거 금융위기 때 저기 보시면 중간에 쑥 올라왔을 때 이게 1.35조인데 네. 이제 비교도 안 되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예, 그거에 지금 2.5배 어제 숫자까지 보니까 2.6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만큼 미 연준이 자체적인 밸런스를 써서 재무제표를 써서 이 자산 매입을 하고 있다.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근데 방금 예, 본부장님. 네. 저 보니까 3월 이후에 바짝 돈 풀고 한 여름 무렵에 조금 저 그래프가 살짝 꺾인 저 때가 아마 지난 한 여름 8월 9월 네. 장이 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네. 이거 수시로 체크해야겠네요. 연준에 들어가서 매일 체크합니다. 이거. 매일 체크해야겠네. 매주 한 번씩 나오니까 매주 체크합니다.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좋은 걸 짚어주셨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1.35조 넣을 때도 중간에 저렇게 살짝 내렸을 때 살짝 저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근데 지금 훨씬 더 근데 강도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폭도 작고 네. 올라가는 폭도 세게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하고 가장 연결이 되는 유동성 지표는 M2 증가율이에요. 예, M1이 아니라 M2 증가율입니다. 그러네요. 실물 경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인 내용이죠. 근데 보시면 저 숫자가 과거에 뭐 여러 고점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 다 10%대예요. 지금 보자.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금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게 전체 규모. 전체 규모고. 예. 저 이제 오렌지 선은 오렌지색이 증가율. 퍼센티지. 예, 증가율 오른쪽. 예. 저 숫자가 지금 이제 10%가 아니라 20%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26%까지 올라가 있어요. M2 증가율이 예. 전년비. 예. 이게 왜 제가 중요하냐면 제가 모델링을 좀 좋아하잖아요. 네. 모델링을 할 때 그 립 모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PBR,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 관련된 그 PBR 이 숫자가 보통 이제 ROE랑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M2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M2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PBR은 높아진다. 그 확률은 거의 80% 이상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 숫자가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26%예요. 그러니까 저런 숫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7년인데. 네. 그러니까요. 과거에 10%만 넘어도 좀 과하다 장 했는데. 좋다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쉽게 장이 꺾인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제가 제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동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거슬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연준하고 거슬리는 전략 쓰지 마라. 그러면 항상 깨진다. 어떻게 이길 거냐. 예.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려보는 유동성 지표로서의 이 상승 여력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유동성 지표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M2를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그 퍼센트지가 옛날에 고점 갔었을 때 하고 비교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내년도에 S&P가 4,200 그리고 나스닥이 14,5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14%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S&P와 나스닥을 더한 숫자고, 그냥 보통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항상 거품을 제대로 만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00년도는 IT 버블이었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버블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는 S&P 500 버블이었죠. 산업재 버블들. 그러니까 그것만 떼내서 보면 어떤 숫자들이 나오냐면 나스닥이 21,000포인트도 간다. 그 다음에 S&P 500으로 떼놓고 보면 4,8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사이클은 저는 사실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해요. 산업재 버블하고 비슷한 사이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 나스닥의 고점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항상 깨진다. 그러니까 전에도 8,500 갔었을 때 8,000 갈 때까지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4,000일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꿈에 8,000을 봤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8,000을 뚫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또 들여다봤더니 10,000을 뚫을 거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만스타. 그다음에 이제 12,000 뚫을 거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14,000 뚫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점점점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 그래서 끝물일 수는 있으나 그 끝물이 상승폭이 한참 더 들어오고 나서 끝물일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하겠죠. 하기야. 에베레스트 산도 마지막 끝물에 최정상 9분응선 넘어서는 가파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센티먼트가 이렇고, 예. 그죠? 지금 현재의 어떤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고, 여기에 이제 돈이 얼마나 풀려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회복시켜 줄 거냐 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트럼프가 자꾸 딴지를 걸었으나 어쨌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사인은 했답니다. 그죠? 그래서 5차 부양책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1인당 $600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300, 그다음 PPP 저게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된 자금 지원, 그리고 이제 총 규모 9천억 달러, 그리고 총 전체 보니까 2.3조 달러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에 정말 감사한 거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이 뉴스겠죠. 영국과 유럽 연합 관련돼서 계속 브렉시트가 좀 발목을 잡아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역 협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상 타결이 일어났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랑 EU가 부양책을 확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통화 푸는 거에 플러스 알파 재정을 푸는 것도 같이 또 나올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 유럽이 같이 하니까 여기에 영국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결국은 펀더멘탈 쪽이 좋아지는 가능성이 더 높지, 펀더멘탈이 더블 딥으로 가서 박살이 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뭐 센티먼트, 유동성, 그리고 여기에 펀더멘탈을 받쳐줄 만한 정책,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걱정하는 거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로 경기가 회복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로 빠르게 회복돼서 이게 지금 돈을 정말 많이 풀어놨으니까 물가가 급등을 하면 어떡하냐?
네. 이러면 이제 당연히 미연준 돈 회수하고 그럼 이제 펀더멘탈보다도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게 회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저게 이제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 미 연준 겁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2020년 코로나 위기 지나고 나서 많이 올라와서 이제 한 2%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미래 예측치니까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그 정도까지 도달 못했죠. 그리고 과거에 시장이 일시적인 고점을 찍었을 때가 2018년 초였잖아요. 네, 저 네. 차트 보시면은 네, 맞아요. 그때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었냐면 5년 포워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한 2.3% 돌파, 2.4%까지. 지금 한 2%대니까 한 0.34% 정도 남아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라는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빠르게 회복하는 것 같았으나 다시 내려와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1.2% 수준이고요. 근원 인플레이션도 1.7%까지 올라왔으나 1.6%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미 연준이 저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2% 이상 한참 유지돼야지. 그래야지만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에 맞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정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보시면은 이 네거티브 번드, 그러니까 일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성 채권들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10년 국채 금리 자체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안전자산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막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는 본드 채권이 18조 달러? 네. 그리고 이거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율 뺀 실질 그렇죠. 수익.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거의 그렇죠. 계속 밑에 있다라는 마이너스 1%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간다면 저 숫자가 저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걸 갖다가 이 수치가 이 제로를 갖다가 올라서기 시작하면 조금 조심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전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따라서 지금 10년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1%를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예. 저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서 2%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때는 전 걱정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10년과 2년의 장단기 금리 차는 약 한 0.8% 수준.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저렇게 이 경기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 때, 1982년 11월, 91년 3월, 그 다음에 2001년 11월, 2009년 6월 다 보시면 훨씬 더 높은 숫자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렇게 경기 회복으로 넘어갈 때에 보통 경기 회복되기 전 3개월부터 상승해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고 나서 12개월, 그러니까 약 한 1년 반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년 3월이 경기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해서 앞으로 1년 정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숫자는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적어도 1.5% 이상 올라갔었을 때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되냐라고 걱정할 때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0.8인데 저게 1.5% 이상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근원 인플레이션 2% 이상, 또 달러 인덱스가 뭐 아주 세게 내려가서 88 이하로 꺾여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세게 올라가서 105 이상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면서 끝물인가 아닌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인상적입니다. 105 이상으로 가는 달러 강세 같으면은 뭔가 좀 증시가 걱정스러운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90이 깨질 듯 말 듯한 레벨인데 88 밑으로 가서 달러가 너무 약세로 가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88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달러 약세를 용인했었을 때가 88이었어요. 만약 그게 깨져 내려와서 80까지 가고 70까지 가고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 좋은 장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쭉 짚어드렸던 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그럼 이제는 아직은 파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어떤 전략이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올해 3월 같았으면 다 사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다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때 왔을 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3분 응선이 남았다고 치면 그때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길 잘못 들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략이 중요한데 선진국 투자 비중을 한 70%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국가와 어떤 그 지수를 사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 보시면 AC 월드인데요. AC가 뭐죠? 그러니까 전체 AC 월드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 글로벌 증시를 보는 지수인데 저기 보시면은 확실하게 지금 2021년에 이익 증가율이 16.64%. 그죠? 2021년 보시면 그리고 2022년이 14%. 그러니까 이익이 저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장은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E도 올해 24배에서 내년도에 21배, 18배로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인데 이 모델링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한 4%대 후반, 초반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이제 후반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S&P 500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또 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S&P 500도 보시면은 지금 이익 증가율이 13.5%, 그 다음에 또 2022년 더 좋아지죠. 14.3%, 그죠? 그리고 P 멀티플은 23배, 20배로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익 증가율 저거 다 추정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컨센서스. 컨센서스요? 저는 항상 컨센서스를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12개월 포워드 P 멀티플이 저기 보시면 17배 저게 이제 평균이거든요. 지난 10년 평균. 요 초록 센서. 초록 센서. 근데 보시면 저 위에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게 팔아야 되느냐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저기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 뒤쪽에 보시면은 파란 선의 제일 꼭지. 파란 선의 제일 꼭지. 예. 저게 23배가 넘었었어요. 24배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게 언제였냐? 이 2020년 초. 네. 예, 포워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금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PE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저 고점은 뚫고 끝난다고 생각해요. 저걸 뚫어야 끝난다? 네. 그러니까 지금 22배 수준인데 저게 24배까지도 가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금리가 지금 그때 수준의 금리는 얼마였냐면 2%대입니다. 네. 지금 1%대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저 P 멀티플은 뚫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S&P는 상승 여력이 낮게 나오지만 나스닥이 훨씬 더 높게 나오지만 어쨌든 지수는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요거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보시면은 쭉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나스닥이 아닌 나스닥 100. 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러셀 2000은 엄청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중소형주 얘기를 지난번에 왔을 때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아직 끝물이 나오는데 이 중소형주의 팝이 생긴다는 거죠.
확 튀는 그런 장이 올 수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건물 갈 때 이제 중소형주가 가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상승 여력이 지금 31%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나스닥 100 기업들 가장 큰 기업들 좀 쉬었어요. 재밌게도 그죠? 최근에. 예. 그래서 저게 상승 여력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8, 9월에 그 무렵에 들어가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나스닥 쪽에. 네. 그때 9월 초, 9월 2일, 9월 6일 그 무렵에 뭐 때문에 두드려 맞았죠? 그때 고점을 갖자 회복 못하는 그 주도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그때 조정을 받았죠. 그때. 예. 예. 그래서 뭐 반독점법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너무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다. 좀, 가장 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경기 회복이 되면 성장주 말고 가치주들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런 어떤- 식으로 하면서. 맞아.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벨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성장주도 가져가고 가치주 중에서도 제일 덜 올랐던 것들을 가져가고 네. 그게 이제 러셀 2000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그렇게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예. 유럽에 대해서 관심이 다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올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예.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이.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 100을 제외하고 러셀 2000을 제외하고 유럽 쪽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지금 그 독일 닥스. 예. 독일 닥스가 지금 보면 이익 증가율이 내년이 자그마치 29%, 네. 내후년이 15%. 저 다 컨센서스입니다. 네, 네. P 멀티플 15배, 13배. 정말 싸죠? 여기에 지금 닥스 지수의 상승 여력을 계산했더니 16%. 와우. 훨씬 더 높게 나오죠. 그다음에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선진국 쭉 제가 지금 뽑아보는 15개 정도 되는데 뽑아보면 미국의 나스닥 100이 제일 높게 나와요. 여기엔 러셀 2000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스닥 100이 제일 높게 나오는데 그 다음 2, 3, 4, 5등이 다 보시면 푸찌,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다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선진국 중에서 유럽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 얘기해 드렸듯이 이제 미국 중에서도 러셀 2000과 나스닥 100, 네. 그 이외에 지금 유럽에 대한 관심 쭉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지금 추가적으로 절하가 될 거냐 절상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이 이제 별로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다 부양책을 쓰고 있어서 맞아요. 자, 그렇다면 달러가 안정적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흥국의 매력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신흥국에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느냐? 저희는 이제 글로벌의 30% 정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숫자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시장 초과입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1%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30% 들고 가라는 얘기는 조금 뭐 훨씬 더 많이 들고 가라는 네, 얘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아. 예.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의 주가가 휘청했었죠. 예. 지난주에.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반독점 예. 그리고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마윈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지금 정부가. 네. 그래도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 매력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형주 위주의 투자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보시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심천 지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심천에. 예. 그러니까 심천은 지금 차트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2018년 10월 달부터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렸고 계속 차트가 살아있죠. 지금 좀 쉬어가는 것 같지만 또 살아있습니다. 심천 추종하는 ETF도 홍콩 상장되어 있는 03147 뭐 차트 살아있죠. 네. 또 심천 지수 추종하는 또 ETF 중에서 홍콩에 상장돼 있는 317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CNXT. 자, 왜 저러냐면 이거는 심천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코스닥. 네네네.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중국도 견제를 하는 부분이 아까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말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을 자꾸 공격을 하겠죠. 네. 근데 중소형주는 필요하거든요. 뭐 부품이든 뭐든 간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투자할 때는 적극적으로 심천 위주의 투자가 맞다. 지금 보면 펀더멘탈도 그렇게 나옵니다.
A50, 그러니까 대표적인 50개 기업. 그다음 상해 종합지수. 더더욱이 이제 CSI 300이 제일 큰데 예. 대형주죠. 예. 우리나라 따지면 코스피 200 같은. 근데 마이너스가 나와요. CSI 300은 마이너스 1.7이 나오네요. 네. 1.7. 그러니까 중국은 대형주 위주의 투자는 펀더멘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아니다라는 거고 오히려 심천 쪽, 그러니까 12.4% 정도 나오니까 계속 심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중국 투자보다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어디? 대만? 금년에 많이 올랐는데 여기도.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상승 여력이 26%. 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P 멀티플 17배지만 펀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 ROE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요. 13.2%. 그다음에 대만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 나라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이익 증가율 2021년 보시죠. 27% 나옵니다. 내후년 17%가 나옵니다. 코스피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18%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3,200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이 18%가 내년 한 해 동안? 네.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와. 그럼 이거 뭐 3천은 금방인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있어서 투자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만, 한국, 베트남만 사자. 대만, 한국, 베트남을 사자. 네. 근데 저게 반도체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사이클과. 예. 그리고 베트남은 BN인데 베트남은 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전기전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신흥국인데 제조업 쪽으로 많이 넘어온 국가가 베트남. 그래서 저 세 개의 국가만 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업종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500명의 미국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네. 어느 쪽이 제일 상승 여력이 상승을 많이 할까라고 질문했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IT와 헬스케어랍니다. IT와 헬스케어.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주가 맞고요. 네. 발류 쪽은 한 30%만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돌려보는 탑 20 ETF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예. 저기 쭉 이제 20개가 있는데 이 중에 결과론적으로 속스와 SMH는 반도체예요. 1등, 2등이 다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10개를 쭉 계산해 보면 70%가 성장주, 30%가 가치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대3 전략이고 반도체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8개의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은 또 7대3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주 7, 가치주 3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반도체 매력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10월 달 말부터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또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여러 가지 부분들 숫자들이 있는데 저게 나와 있듯이 이제 fab equipment 보시면 마이너스 숫자가 작년이었어요. 근데 올해 플러스 됐고 내년에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전체 반도체 수요인데 보시면 2017년 굉장히 좋죠. 2017년. 예, 굉장히 네. 좋죠. 확 올라갔죠. 네, 2018년도 좋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19년, 2020년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2022년 또 훅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전체 사이클은 반도체가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체 투자 포지션 중에서 25% 정도를 반도체 투자를 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말씀드렸는데 업종이 성장주, 가치주 7대3. 이 안에 반도체 매력도가 높다. 당연히 한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게 네.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반에 언바해가지고 전기차, 반도체, 에너지 솔루션, 언택트 산업, 바이오 정도의 초점을 맞추고 여기 안에서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저렇게 올라온다. 근데 바이오는 될 수 있으면 그냥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 저희가 잔존 가치를 쭉 돌려봤더니 지금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이 나타나는 종목들 군위 보면 뭐 전기차,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숫자들 나오고요.
또 뭐 반도체 장비, 원익 IPS, PSK, 테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식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체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한데 그 안에서 전기차 관련된 또 반도체 관련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 이제 쭉 주식 얘기를 했고요. 네. 2021년에 이 대체 자산의 투자의 중요성. 대체 자산. 예. 금, 은, 예, 비트코인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짚어봐야 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의 그 기본적으로 더블 딥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딥이라는 건 경기가 침체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닐 거라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신 증가율이 8%대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경기가 회복하는 부분이 구리 가격에서도 나타나고 신흥국 ETF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숫자는 이겁니다. M1. 아까 M2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M1 증가율을 보여드리는데 저 숫자가 65.65%예요. 저건 좀 너무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핫한 대체 자산은 비트코인.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다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 지수도 안정을 찾고 또 뭐 위안화도 안정을 찾고 원화도 안정을 찾고 이런 환율의 어떤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지면 결국 화폐 가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비트코인이 24,000불 뭐 이렇게 올라가고요. 금도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의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을 쭉 내어드리면 자, 지금 현재 선진국 70, 신흥국 30 정도의 투자, 그 다음에 또 성장주 70, 가치주 30 정도의 투자 포트폴리오 여기에 이제 자산 배분을 한다면 저는 채권 안 들고 가요. 그만큼 전 채권은 오버밸류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식 80, 대신에 현금을 20% 가져가는데 현금 대신 그걸 대체 자산으로 그게 금, 은,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본 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믿음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한테 강하게 있고 그다음에 M1 증가율이나 M2 증가율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전례가 없는 엄청난 유동성의 홍수. 네.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돈 가치의 하락이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자꾸 어떤 고민은 생길지 몰라도 과거에 그런 어떤 잣대 갖고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시장 흐름이라고도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본 부장님처럼 이렇게 계량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그 모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다만 그런 겁니다. 정치적인 변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나 무슨 어떤 지수의 어떤 가능한 수치들이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모델을 돌리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유본 부장님께서도 놀라시겠어요. 전 놀라죠. 근데 그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나스닥이 4,000일 때 8,000 간다고 얘기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그 숫자들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팔아야 된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감은 지금 끝물 근처까지 온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시장 흐름 자체가 중소형주도 오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물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 한참 더 가고 것이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원래 뭐 이렇게 성냥불이든 촛불이든 마지막에 꺼지기 전에 확 진짜 크게 한번 붙죠. 네. 그러고 나서 크게 깨지겠지만 네. 그건 이제 잘 잡아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올 한 해 참 이렇게 증시에서 또 이렇게 뭐 남다른 어떤 족적을 남긴 유동원 본부장님 저희 주간 전망대에서도 귀한 인사이트를 한 해 나눠주셨는데 내년에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